들어왔어요. 자, 야, 이기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요. 또 간혹은 또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게 선거가 아닌가 싶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영매방 같아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아 돌아오신 더군다나 단번에 국무총리급으로 격상돼서 돌아오신 새날의 이쁜 손가락. 자,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얼굴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되겠어요? 본인이 더 고생하셨으면서. 저는 뭐 그래도 제법 괜찮지 않나요? 목소리도 이제 거의 뭐 회복이 됐고. 왜 뭐 경선 때부터 쫄아가지고 막 그러시더구만 지금 이제 살아 돌아오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요 보면. 경선 때도요. 엄살을 피우긴 했지만 경선이 뭐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세월호 10주기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 세월호 때 그때 광산구청장이셨나요? 아니면 구청장이었죠. 그쵸. 첫 번째 구청장 하던 말기였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딱 10년입니다. 광산에 가면 딱 10년이요. 저렇게 저거 제가 그제인 것 같은데요. 그쯤에 가서 저기에 그 수완 마을 촛불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세월호 저 상황이 되니까 그때 광주라는 도시가 참 특별한 도시예요. 맞죠. 특이한 도시가 특별한 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게 나니까 곳곳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듭니다. 그때 들었던 촛불들이 마을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20군데쯤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한 서너 개 남아있고 비교적 활동하는 건 한 10군데 정도 남아있대요. 근데 저기 지금 제법 적극적인 촛불이 저 수완마을 촛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동네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수완동이라는 동이 있거든요. 인구가 8만이 넘었던 동이 있는데 그 동에 가면은 큰 농협 건물인데 저기가 이제 풍영정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농협 건물하고 풍영정천 사이를 저기를 이제 제가 구청장실에 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그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그 은목소를 저기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심고 그 노란 수선화를 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를테면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놨죠. 아마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놨던 참사였고요. 그게 또 윤석열 정권 때 되풀이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예. 자, 어쨌건 세월. 그래서 이제 저기서 그분들이 이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좀 보고 왔고, 오늘 아침에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오늘 이제 당일 아닙니까? 4월 16일이니까 거기 그 수완지구의 제일 큰 사거리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아이고,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왔죠, 지금. 근데 지금 22대 들어가시면은 잊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 안전에 관련된 네, 당연히요. 예. 22대 국회에서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다. 예. 예. 입법 노동자들은 당연히 뭐 그렇게 접근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10주기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1년 365일 세월호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저는 가방에다가 네. 12구 그 하나 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라색이죠. 네. 그다음에 노란색, 오늘은 노란색으로 바꿨는데요. 그 두 개를 제 백팩에 네, 봤죠.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자, 달고 다닙니다. 예,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는데. 예. 세월호 이야기는 이따가 방송에서 계속 할 거니까요. 자, 어쨌든 광산에서도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하고 대결해서 압도적 승리하셨어요. 득표율 한번 볼까요? 76.09%. 왜 이게 특별했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출마를 한 상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때리면서 탈당을 해서 만든 정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선거 때 민영배 의원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소위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광산을에 총집결했던 선거였어요. 오, 막 뭐 그랬다고 그러대요. 네. 그쪽 표현에 따르면 해외에서까지 수백 명이 왔다 이렇게. 네.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왔는데 그중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결국은 13.84%를 얻으신 이낙연 전 총리를 가볍게 누르시고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볍게. 네. 이게 이제 지금 22대 총선의 시대 정신을 몰랐던 사람들, 정확하십니다. 네,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방향성을 달리해서 출마를 했지만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말하자면 광주에서는 윤석열 심판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윤석열 심판을 하려면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짜 민주당이고 그 공천학살이나 하는 당이어서 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쪽이 패퇴한 거죠. 네. 아주 처참하게. 언론들이 저 민영배 의원이 이제 단숨에 총리코로 올라갔다 약간 우스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말이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에이, 뭐 정확한 말은 아니죠. 민심에 순응해서 민심대로 정치를 한 사람이 결국 이긴 일종의 사필기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 살리고 검찰 개혁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신 거에 대한 민심이 민영배 고생했어 하면 더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도 꾸준히 나왔고 당선 확정됐을 때 소감은 어떠셨어요? 속마음 뭐 진짜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밖에 못 따라갈까? 시민들을 대의해야 할 주권자들을 대신 주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받는 과정이 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까? 이것 때문에 좀 씁쓸했고요. 사실은 이겼다 이거는 사실은 전체판을 그러니까 출구서 왔을 때 그게 뭐 착시 효과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보다 제 개인적인 이 부분은 사실은 더 그렇게 환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본선 치는 동안 내내 내가 정말 이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맞죠. 자괴감도 좀 들죠. 꽤 들었어요. 거기다가 막판에 이제 이상한 무슨 믿지도 않은 병역비리 어쩌고 공격까지 할 때는 야 이게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아무려면 세상에. 그 전에 민주당에서 수년간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던 그 모든 세력이 광산을에 총집결한 거예요. 이렇게 민영배 의원을 대리 이재명으로 보고 총 공격을 쏟아 부은 거예요. 뭐 그런 게 좀 있었나 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광산은 출마한다고 할 때 당선 이런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그게 우려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뭐 장난 아니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승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니 이렇게 민심을 모른단 말이야? 우리 정치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민심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시민들은 벌써 다 판을 보고 다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다 잡고 있는데 그 엘리트 정치인들 몇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옳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씁쓸하죠. 아유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선거라고 이번 선거를 두 번째로 읽어볼 수 있다. 이런 거고 선거운동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제가 웃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이없는 장면이 벌어지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힘든 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보통 선거를 치르면 말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려고 일부러 출마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네. 내 주장을 하고 싶은데도 다 하고 싶어서 출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즉 주 경쟁자, 다른 경쟁자도 있지만 주 경쟁자하고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그런 상황이 있죠. 예. 네. 아니 제가 그분을 비난할 수도 없고요. 저쪽에서 비난하는 것을 방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방어를 하든 제가 비난을 하든 공격을 하든 이건 다 관심을 더 키우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전략이 그런 거였는데 그냥 대응을 않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어떤 경우가 돼도 말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이거 모른 척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이게. 그 보니까 상대 후보 측이 광산 지역도 잘 모른 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걸 공약으로 던지고 그 토론을 좀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제가 두 가지를 토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먼저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가 지금 현장을 그렇게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한 건데 근데 그건 너무 그냥 쉽게 그냥 그렇다라고 하셔버려서 제가 더 뭐 공개하고 말할 필요 예를 들면 이미 개관을 해가지고 개관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선사체험관 같은 거 그런데 그거를 착공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라고 내놓으면 시민들이 보면 황당하죠.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제가 볼 때는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그러니까 당신이 빠져나가기 위한 혹은 다른 길을 가기 위한 명분으로 그렇게 들고 나왔을 텐데 그래도 그게 어지간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의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을 학살했다. 공천 학살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후보님 그러면 그 공천을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그 공천이 되게 경선이 많았는데 경선에서 안 된 분들, 경선에서 의사결정을 한 분들은 경선의 주체는 시민들 절반, 당원 절반이었는데 그러면 시민하고 당원들이 공천 학살했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반격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참 재미없고 그러나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소리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출마,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근데 제가 참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승산이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승산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통해서 뭔가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저를 꺾음으로써 뭔가 자기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자, 참 당사자 입장에서 말도 못하고 254개 지역구 중에 하나이라서 뭐 이렇게 우리 쪽에 관심 가져달라도 못하고 사실 혼자 싸우는 선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기는 선거였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느끼시는 건 상당히 괴로웠다. 뭐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괴로웠죠. 그리고 은근히 그래도 또 걱정도 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답답해졌는데 그래도 뭐 저한테는 썩 괜찮은 그런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이를테면 반동의 시간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반동이 다가오는 시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떤 반동은 맞서서 거꾸로뜨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반동은 그 반동의 시간은 가만히 그냥 두는 거예요. 시대정신의 지금 흐름에 맡겨놓으면 주권자들이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나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분들의 목소리를 막 대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꾸준히 나와요. 민영배 의원 60에서 7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공격하는 쪽은 여론조사 믿지 마. 이거 우리가 총력전을 펼치면 이길 수 있어. 곧 바뀌어. 바닥의 민심과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를테면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러려면 조금 며칠 지나면 이게 상황이 바뀔 거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게 없으면 상대 후보를 공격을 해서 네거티브를 해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선거가 되면 혼탁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받으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호남 정치인들이 따르던 리더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압도적일 때가 네.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취해가는 과정인 거죠. 취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선거를 좀 네거티브 하지 않고 포지티브하게 가야 되는데 출마 자체가 네거티브였어요. 네. 뭐 저 광사 늘 전에 무슨 저기 저 광주 서구 을을 가네 어디를 가네 계속하면서 출마 자체가 일종의 민영배 의원을 이재명 대표 대리인으로 보고 나 거기 가서 붙을래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였고 실제로는 그 양반이 수도권 나왔어요. 정상적인 거죠. 가장 광주 안 정상적인 오셨어요. 예, 저는 예. 광주를 오신 게 패착이라고 봅니다. 예. 종로를 나간다든지 뭐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민영배 나랑 한번 붙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선거이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온갖 네거티브를 홀로 다 맞으신 거 아니에요. 괴로우셨을 것 같다. 뭐 심하진 않았습니다. 네. 막판에 무슨 뜬금없는 병역 비리가 나와. 병역비리도 정말 그건 코미디인데. 진작 아웃됐죠. 사실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러죠. 아니 네.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인사검증을 2번이나 거쳤잖아요. 그 비서관 법적 인사검증을 조치했어요? 안 했죠. 하세요. 저한테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고발 결과가 나오면 무고로? 그때 아니 뭐 무고든 뭐 선거법 위반이든 그때 하려고 아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10년 가까이. 또 그렇게 연결하고 보니까 예. 아니 우리는 그자들을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왜 그럴까요? 네. 왜 어쩌다 그렇게 글쎄요. 잘못된 신념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래전에 들어온 갈라치기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라고 봐주기에는 좀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만들고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저도 용서를 못해요. 최근에 저도 처음으로 고소한 건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과 완전 다른 내용을 갖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 느끼는 그 비분간기함 있잖아요. 우리가 저 방송하면서 거의 고소고발을 한 20건 이상 당했는데 우리가 고소한 게 첫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런 거고. 자, 근데 이제 호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30년 만이라고 하나요? 호남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한 게 보통 무소속이 있거나 뭐 국민의당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호남 민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표면적으로 보면 세 가지. 하나는 국민의힘 사망 선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었어 이제 국민의힘. 대선 때 제법 그래도 표가 나왔던 곳에서마저도 안 돼 이런 게 강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마지막 기회 미덥지 않아 아직. 그런데 기회를 한번 줘볼게.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런 거죠. 야 민주당을 확 바꿔버려? 야 그러기는 좀 대체제가 없어. 대안이 없어. 그러니 좋아 그럼 할 수 없지 뭐 고쳐 써봐. 뭐 저는 그런 정도였다고 보고요. 정당 차원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저는 탄핵이라고 봐요. 정치적 탄핵.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뭐 어쩌고 행정적으로는 어쩌고 뭐 절차적으로 어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탄핵 호남 민심은 명백하게 탄핵을 한 거죠. 아니 표를 뭐 한 자릿수도 뭐 낮은 한 자릿수를 줘버리니까 그러면 탄핵이죠. 오늘 아침에 그 오전에 국무회의 전에 하는 뭐 모두 발언 어쩌고 제가 진짜 사람 고쳐 못 쓴다. 참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대승을 하고도 되게 아주 좀 거의 침울하다시피 했잖아요. 아직도 웃질 않아요.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무거움 저는 때문이겠죠, 무거움. 이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애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고 내게는 정말 내가 정말 이걸 어디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당장 당대표만 놓고 봐도 야 이거 또 과장이 너무 피곤하고 이거 아이고 참. 안찬이 이거 이 무너질 것 같고 무책임하고 이 믿어없지 못한 이 당황 상황이 그대로 둘 수도 없고 아마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데다가 저 선수는 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번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할 것 같지 않은 꼼짝 않고 저게 어디 무슨 태도예요.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는데 딱 그 다음날 바로 무슨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시킬 일입니까? 넙죽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죠.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근데 오늘도 뭔 발언할 거라더니 오늘도 제가 이거 한번 뽑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그 이야기 이따가 다 해주시고요. 이따가 없어, 이게. 따로 해주시고. 그래서 광주는 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았는데 이게 이제 전국의 그 조국 혁신당 지지를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에서도 그렇고 비례 투표에서도 그렇고 그걸 이제 호남의 그 높은 지지율이 전국을 견인한 그런 모양인데 저는 그 대목을 지금 민주당이 잘 봐야 된다고 봐요. 호남에서 대체제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그냥 보완제 정도로 잠깐 활용을 한 거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하면 그래 제가 아까 마지막 기회라고 한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혼을 제대로 낼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야 이번에 민주당이 옛날 21대 때처럼 하면 완전히 버림받는다 이제 진짜.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시민들의 기대라고 하는 건 거의 뭐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야 가서 뭐 하는 거야 너? 좀 잘 좀 싸워봐. 잘 좀 싸워봐. 이거 하나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좀 싸워봐라. 그 다음에 야 이제 진짜 못 살겠는데 야 우리 말이 좀 도대체 전달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이제 우아하게 표현하면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거거든요. 광주 정치 복원. 야 우리 말이 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관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뭐 공천 학살이니 뭐 큰 인물이니 뭐 선수를 높여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당선시켜주면 큰 정치인이라니 이런 말이 시민들에게 너무 공허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진짜 혼날 겁니다. 일단은 매기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예, 뭐 매기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런 셈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정신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죠. 제가 이제 경선 때도 느낀 거는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만 민영배 의원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광주에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다 물갈이가 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잘해야 돼. 지역 발전을 시키던가 아니면 뭔가 존재감이 있던가. 근데 이거를 이제 싹 물갈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죠.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바뀐 분들이 이제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4년 저런 식으로 보내면 또 심판받는다. 요 감정일 것 같고. 그거는 상당히 그 강하게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주장한 것이어서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 축이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 물론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발전 시켜달라고. 근데 사실 이제 호남 분들이 상대적으로 뭔가 박탈감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광주가 낙후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정확하게 그런, 네. 정확하게 제가 아예 그냥 어디 가서 얘기 딱 그런가 말씀을 드린 게 딱 그거예요. 하나는 싸워라, 하나는 동네가 좀 그 호남 정치력 보건이란 말이 그 지역 발전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뭘 하려고 하면 좀 이 중앙 이른바 이 정치권에서 힘을 좀 발휘해서 그게 되도록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계속 사실은 듣던 얘기인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아예 과감하게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할 거냐 윤석열 정권을 해체하는 이 폭정을 해체해야 된다. 저항해 여기를 이걸 맞서야 된다. 이걸 한 거는 지금과 같은 정권의 이 성격 정부 운영의 행태를 놓고는 아니, 지역 발전이고 뭐 정치력의 보건이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단순화시키면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야, 전개가 역시 되는 수준 거예요. 높아.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잖아요. 정치가 작동을 안 하는데 위기인데 정치가 작동을 안 하는데 정치력이 복원이 안 되는데 관찰이 안 되는데 시민들의 의지가 관찰이 안 돼. 통로가 막혔어 지금. 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역 발전 아무리 하라고 해봐요. 어떻게 해요? 뭐 예산을 따와요? 그래도 토론하는 거 유치해요? 보니까요. 제가 예. 지켜봤는데 재미져가지고 뭐 복합 쇼핑몰 그게 예. 하나의 화두로 떠올라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그게 대선 때부터 그런 거죠. 근데 대책 없이 그것만 세우면 피해 입는 자영업자분들이 또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은 대안을 내놓으시더구만. 저는 전제가 있다고 두 가지 네. 전제가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첫째는 아니 그러니까 좋아 그게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왔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아니 쇼핑몰인데 가서 쇼핑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줘야 된다. 그거 안 된 상태로 쇼핑몰만 지금 뭐하냐. 그러면 막 그 사람들 그래요. 너는 쇼핑몰 하지 말자는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옆에 동네에서 뭐 와서 쪽 아니 그럼 그 동네는 우리 동네 아니에요. 다 그 옆에 있는 무슨 목포니 순천이 장성이 다 같은 동네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이지 한꺼번에 쇼핑몰 3개나 만들면 되겠냐. 뭐 이제 그런 논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런데 좋아 그러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모아져 그쪽으로 집중된다고 하자. 그때 그것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이 부작용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쇼핑몰을 하자. 하나가 맞는지 2개가 맞는지 3개가 맞는지. 나는 쇼핑몰 반대로는 절대 아니다. 꼭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필요해요. 맞죠. 네. 사람들이 워낙 요구가 강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그런 2가지 정도에 대한 전제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하자. 그걸 같이 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뭐 혹시 조금 좀 야 저 사람 쇼핑몰 반대하는 거 아니야? 막 어디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 막 그렇게 떠든대요. 근데 그렇게만 동네를 볼 일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거나 뭐 정치력의 복원이나 회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무너뜨려서 정상화해야 검찰을 단순히 정상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해야 그래야 다음에 동네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중앙을 정상화시키고 맞는 말씀이고요. 쇼핑몰 없어서 광주가 발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한 논리고요. 실제로 저는 아니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일자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전 일단 그렇게 보고요.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근데 역시 이제 우리가 또 중앙에서 알아주는 인물 전투 토끼 민영배 의원. 토끼는 지난해까지만 쓰고 올해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또 고슴도치라는 또 별명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싸워야 되니까. 오늘 근데 저를 너무 거칠게만 하시면 안 겁나 돼요. 이상하구만.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역대로 거둔 최고의 선거 성적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헌정사에 없던 어마어마한 이런 승부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당일 때만 두 번 지난번에 153석이었나? 그다음에 180석 두 번 있었는데 이게 다 여당일 때고 조건이 엄청 좋을 때요. 지난번에 뭐였어요? 그 코로나 탄핵 때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이번에는 코로나 그 정부가 허재가 많았을 때죠. 근데 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것도 지역구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윤석열 정권과 정말 제대로 맞서 싸운 몇 안 되는 분, 여러분 복귀를 시켜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윤석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두 분 중에 한 분. 그래서 그 사람을 근데 진짜 김두관 선배 진짜 아깝네 진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운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살짝만 맛만 좀 보여주세요. 지금처럼 오늘 이렇게 모두 발언한 것처럼 즉 국정기조의 전환 없이 변화 없이는 오래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래 못 간다. 네, 오래 못 간다. 3년은 너무 길다. 아니 그거는 뭐 조국혁신당의 그거니까 제가 뭐 차용하진 않습니다. 그건 너무 야해서 제가 차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는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저는 3년이 너무 긴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뭐 합의를 해갖고 어쩌고 해서 뭐 2년 뒤에 개헌을 해서 어쩌고 해도 저는 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복장 터지잖아요 진짜. 2년도 너무 길다. 복장 터진다고요.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성질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준비하고 아주 예리하게 공격해야 될 거 공격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특히 정치는 제가 요즘 이재명 대표 보고 특히 그런 걸 느끼는데 잘 견디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렇죠. 잘 견디는 사람이 내공이 생겨요. 살아남는 자가 정의예요. 사실은 네. 정치는. 그래서 정말 잘 견뎌야 돼요. 근데 근래 한국 정치에서 잘 견디는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1번 이재명. 그렇죠. 정말 잘 견뎌요. 정말 아우 진짜 역대 어떤 정치인보다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막 세상에 막 테러를 당하고 막 죽을 위기를 넘기고 와 근데도 견디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역시 조국 대표가 잘 견디는 분이죠. 거기도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정말 저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욕짓거리라도 하면서 그냥 때려쳐버릴 텐데 와 잘 견디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서 아 개헌 조지선 지켰으니까 내 임기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국정 기조가 바뀌면 핵심 지지층이 또 빠질 테니 전략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았어. 다만 소통이 좀 부족했으니까 좀 더 소통할게. 딱 그렇게 써놨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뭐 느낌. 우리 잘 해왔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족했다. 조금 더 잘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정도가 딱 기조더만요. 혹시 윤석열 지지자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냥 하나만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윤석열의 모든 국정 방향은 정반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향이 다. 돈을 쓸 때도 그렇고 검찰 뭐 관련한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다 정반대로 가면 되는데 내 방향 그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도어스태핑 부활안의 만에까지 나옵니다. 그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요. 진짜 저 정권 특히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개판을 치는데 진짜 그런데 나라가 절단이 안 나고 유지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력이에요. 사회력.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힘이고 시민들이 지탱해 나가는 힘이 있어서 그렇지. 아이고 그래서요. 시민들의 절반도 못 시민들의 옛날에는 DJ가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시민들의 반발짝만 앞서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반발짝 뒤에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얼마나 가겠어요 저게. 못 가죠. 그래서 제가 오래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당신, 오래 가면 비정상이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력
이 사회 시스템이 그나마 이 정도 버텨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두 발언이든 뭐 기자회견이든 뭐든 잘못했다고 넙죽 엎드릴 캐릭터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 봤잖아요 우리가. 총선에 이 정도 깨지면요. 예를 들면 노무현이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 생각해, DJ 같은 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겠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나와서 기자회견 하죠. 예. 기자회견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정을 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떻게든 세시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사과를 안 한 거 보고 아이고 틀렸구나. 우리가 뭐 옛날에 103석이었는데 108석이나 얻었잖아?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적당히 말로 하고 넘어가. 큰 코 다칠 겁니다. 예. 정치에 아주 전통적인 문법이 하나 있죠. 정치는 중도 보고 하는 것이다. 평균 눈높이로 하는 것이다. 근데 처음부터 극우로 시작했으니까 중도로 넓힐 수도 없고 이제 극우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묶어서 결사항전하겠다. 요거는 정치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루 조사에서는 20%로 주저앉았다 그러는데요. 예. 지지율이. 자, 그러면 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뭐 당연한 예상을 해주셔가지고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구나 이 정도. 근데 아니 저게 바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윤석열 그래서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냥 침울한 거예요. 얼마나 깝깝해요. 저 진짜 그 막장하고. 무슨 침울까지 그렇다고 침울하겠어요? 그냥 아니 답답하죠. 침울하단 말과 아니,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내가 벌 받는다. 이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그런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을 유지했던 중요 수단으로서의 검찰, 지금 검찰도 함부로 경거망동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검찰 개혁의 상징성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서 검찰 개혁 지금 22대 되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22대 일을 잘하려면 국회의장, 원내대표, 나중에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당 지도부나 주요 포인트에 있는 분들을 오늘 최민희 의원님 그런 얘기 하셨다는데 어떤 분들로 세우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법사위원장까지요.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절대 안 돼요 이번에는. 네. 넘겨주면 그 원내대표가 폭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다 나도 안 넘겨주겠다고 할 거예요. 안 넘겨주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원내대표들 저희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셔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제 기억에 이번에도 한다 그래갖고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면전에서 진짜 면박을 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럴 것 같은 분들은 안 되도록 만들려고 제가 지금 원대 출마 검토 중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왜냐면 이미 하셨어요? 이미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광주에서 무슨 행사하실 때 제가 한 게 아니고 박지원? 예, 그분이 이제 당신은 뭐 재선 때 원내대표였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출마 고려 지금 여기까지 가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제가 이건 진짜 무슨 뭐 잘난 척하거나 자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 분들 몇몇을 이렇게 쭉 봤는데 난 몇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이번에는요. 그 합리적이니 무슨 협인이 이런 데 충실한 분들은 안 돼요. 두 번째 기존의 여의도 정치에 아주 익숙한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가 많으면 무조건 물려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으로 그러면 안 돼. 세 번째 용감해야 돼요. 좀 거칠고 용감해야 돼요. 제가 그걸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단데요. 제가 탈당 막 해가지고 얼마나 복장이 터져본 줄 아세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전에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특위까지 만들어서 완벽하게 이제 진짜 검수완박이 되게 됐어. 그대로 하면 합의문대로 하면 검수완박이 돼.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틀 만에 바로 이걸 파기를 하잖아요. 그럼 파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파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랬지 진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그때 1년 전에 한 약속을 지켜요. 이틀 전에 한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한테 1년 전에 한 약속을 왜 지켜줘요? 그렇게 접근한 사람 안 돼요. 오늘 그래서 뭐 최민희 그 당선인이 그러셨다는데요. 나는 법사위원장 안 넘겨주고 과방위원장 안 넘겨줄 사람을 나는 지지한다. 있겠다. 예, 그 조건이다. 근데 다 안 넘겨주겠다 할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DNA, 그러니까 국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치는 이렇게 타협해야 돼. 이게 어느 순간에 살아나는 순간, 그래서 전투력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사람으로, 전투력이 1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원대에서. 이번에는 싸우지 않을 사람은, 싸우지 않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싸움박질은 제가 제법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예. 싸우는 것을 그냥 싸움만 하면 안 되죠. 이 일이 되게 하면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출마 선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고, 뭐 하여튼 고려한다. 그게 검토한다. 매기가 될지 아닐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 네. 근데 문제는 검찰 개혁인데 저는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도 상황 되고 검찰이 윤석열에 의해서 무슨 그 저는 자신들의 1호 법안이야. 검찰개혁 정상화 법안이. 검찰 정상화 법안. 무슨 사병처럼 지금 불인 거 아니에요? 막 이재명 대표 수사 막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증거는 안 나오고 지금. 그러면 이제 기소청 이야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이 이야기가 나와야죠 이제. 왜 복장이 터진 줄 아세요? 그때 합의가 첫 번째 문장이 그랬다니까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다니까 처음에 합의를. 그래서 그때 제가 속았잖아요. 야, 권성동 멋지네. 여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합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환영성명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딱 뒤집은 게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해야죠 당연히. 저쪽에서 또 거부권 행사하겠지. 그래도 또 해야지 그럼. 끝까지 해야지. 검사 정치를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장은 못 내더라도 검사 정치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거 무슨 수사기소 분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검찰청장 직선 해야 돼요. 부산검찰, 지방검찰청장. 왜 부산 사람들이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시민 통제에 둬야 돼요. 아, 직선제. 예. 네. 그거 제가 구청장 때부터 하던 얘기예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선진국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해요. 미국 같은 데는 많이 해요. 아니 미국 같은 데는요. 보안관도 선출해요. 우리로 치면 경찰서장. 법원장도. 법원장도 당연히 하고요. 거기다가 그 기소배 심제 같은 것도 좀 넣고. 당연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것을 제가 복장이 터지는 건 저희들이 이미 이것을 검찰개혁위원회 할 때요. 다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선거 앞두고 있다고 말아먹고 이거 하면 표 떨어진다고 말아먹고 이거 하면 중도층이 이탈한다고 위반한다고 말아먹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권 뺏기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민주당이. 야,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있어서 다른 정치인들보다 한 발 더 나가셨어요 지금. 뭐가 더 나와요? 다 나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 기소청 설립 뭐 이런 거에다가 지방 검찰청장은 직선제를 뽑자까지. 예, 저는 그 6년 전, 7년 전부터 주장하던 바예요. 10년 전부터. 그럼 제 칼럼이 있어 어디 그 찾아보면 금방 나올 텐데. 좋습니다. 검사장 직선제. 그러니까 검사라는 조직을, 검찰이라는 조직을 정말 사병처럼 부려먹은 거에 대한 후과죠. 이게. 제가요 특위 활동할 때 이 검사 판사라는 이 명칭도 없애자고 했어요. 이거 개헌 사항이라서 지금 그러는데 이거 없애야 돼요. 그 검사 판사가 어디서 온 말이죠 다. 일제강점기 때 나온 말일 거예요. 그게 다 일본서 온 말일 텐데. 검사 판사. 네. 검사라는 이거 자체를 제가 없애야 그랬어요. 뭐냐?
아니 공소관 또는 기소관으로 하면 돼요. 왜 못해요 그거를? 판사? 무슨 판사 그냥 재판관 하면 되잖아요. 재판관.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검사가 정의의 상징처럼 돼 있기도 하고 검사가 엄청 무섭고 힘 있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관념이죠. 좋게 얘기하면 고정관념이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테면 심리적 마취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은 마취 상태인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아무리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깨야 될 금기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그런 거 이제 분석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번 선거 끝나고 두 가지가 분명해 보였어요. 하나는 이제 정치인의 시대, 정치인의 정치 시대가 아니라 주권자 정치 시대다. 그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16년, 17년 그 촛불 시민들이 이번에 특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나 이 선거 과정에 다 개입해서 그 당시에 그거를 다시 지금 이게 살려내고 있다. 이게 정말 이거 정말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앞서가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디제이 반발짝 앞서가자 그랬는데 반발짝 뒤따라가야 돼요. 정치인들. 이건 정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런 정치 방식에 어울리는 정당 체계, 정당 운영 방식, 국회 운영 방식, 정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다. 공감해요. 역시 민영배 클라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제가 하던 말이에요 맨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요. 원내대표 경선이나 국회의장 경선도 당원들의 뜻이 조금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금이 중이에요. 아니라 저는 절반 이상 반영돼야 된다 봐요. 그래야 민심을 따라가는데 국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뽑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의도라고 하는 이 섬에 민심 바다에 섬이 있어가지고 이 섬이 자기들만 살아요. 섬에서.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문법만 가지고 오죽했으면 한동훈까지 나서서 조롱을 하겠어요. 여의도의 말 안 쓰겠다고. 여의도는 안 쓰겠다.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 정도는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근데 시민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남아가지고 오죽했으면 재선 따위가 제가 지금 이 고민을 해본다고 하겠어요. 원내 그만큼 당 운영 방식, 국회 운영 방식, 정당이 접근하는 방식, 정치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3, 4선이 하는 뭐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도 어떤 경우 초선이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선수와 깡패라는 말 빨리 사라져야 돼. 그러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정치가 보여질 가능성이 당연히요. 높네요. 그리고 선수 많은 분들이 초선들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야, 역시 단순히 그냥 표에 그냥 그 대상으로서 선거운동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민영배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너무 그렇게까지 또 하지는 마시고 이게 그래서요 저는 원대 선거에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심이 있어요. 당심이 있어요. 당심이. 근데 그 당심이 어느 순간에 딱 당선자들 국회의원 된 사람들한테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이 권한을 완전히 이해하게 줬나요? 이거 반영해 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 숙연해지네요. 뭐 수견까지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민주당에서 의장 후보를 뽑을 때는 당심을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해야죠. 그렇죠. 의사를 반영해야죠. 안 그런가요? 그거 뭐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경선 때 했던 방식대로 옛날에 저 서대문 어딘가 그거 당원 했잖아요. 투표하면 당원 되죠. 투표했잖아요. 거기 50% 반영한다 뭐 이런 정도는. 네. 뭐 30%가 됐든 70%가 됐든 하는 거죠. 주장을 좀 세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세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누가 아무도 아직 그 그런 주장 얘기 제가 안 하는데.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당내 경선할 때는 당원들의 의사를 50%는 반영하자. 네.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그 위임해가지고 다 맡겨놨는데 뭐 그걸 또 아니 위임해놨단 말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위임해준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위임이라는 건 또 옛날 방식이기도 해요. 지금은 직접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아니 그래도 어쨌든 대의 하잖아요. 대의. 대의 체제는 그 대의 체제를 보장하고 만들어주고 뒷받침하는 의견이 반영돼야만 대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메 나 갈라요. 기차 시간 늦으면 큰일 나요. 조심해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뭘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오메 나 원래 50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오메 할 얘기 많은데. 이거. 51분이에요. 다음 주 나오시면 되죠. 네. 다음 주에 못 나와서 이게. 다음 주 못 나오신다고? 또 다음 주 광산에서 하실 일이 많구나. 아니 그 하다 이거. 갑자기. 아니 시간을 보니까 네. 오메. 자,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야, 더 할 얘기 많이 있는데. 민영배 클라스 좋았는데 내가 시간을 안 보고 민영배 의원하고 그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최고다 진짜. 빠이빠이. 조심히 가세요. 예. 네. 자, 고마워요. 민영배 의원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야, 민영배 의원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 확실히. 최고다 진짜. 아, 참. 다음 인터뷰가요.